19.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싱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는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스웨덴 사람이 인도 사람에 비해 임금을 50배쯤 더 받고 있는 현실을 동정심 넘치는 진보주의자라면 용납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는 모두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도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이런 차이를 좁히려 해봤자 결국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보상을 하게 될 뿐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보상은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 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라는 말도 가능하다. 사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부자 나라의 부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다양한 제도들 덕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트려야만 한다. 길 따라 똑바로 운전하기, 큰 길로 뛰어드는 소, 달구지, 인력거 등을 피해서 고개 운전하기. 인도 뉴델리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람은 시간당 18루피를 받는다. 스톡홀름의 버스 기사 스벤의 시급은 130크로나로 2009년 여름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70루피 정도 된다. 스웨덴의 버스 운전사는 같은 일을 하는 인도 기사에 비해 50배를 더 받는 셈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이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에 비해 값이 비싼 것은 그것이 더 나은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자유시장에서는 노동을 포함해서 모든 상품이 제값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스웨덴 운전기사 스벤이 인도 운전기사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스벤의 생산성이 람에 비해 50배가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일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유행 같은 것 때문에 상품의 가치에 맞지 않는 지나친 값을 지불하는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다. 최근 금융시장이 일대 호황을 맞이했을 때 투기 열풍에 휩쓸린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는 가격으로 악성부실 자산을 사들인 것이 그 한 예이다. 물론 이 호황이 결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을 가져왔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노동자가 학력을 위조한다든가 면접 때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는 속임수를 써서 자기 자격에 넘치는 좋은 임금의 직장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에 합당한 생산성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해고당할 게 분명하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면 같은 시간에 그가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이 람보다 50배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럴까? 먼저 한 운전기사가 다른 운전기사보다 50배 운전을 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찌어찌해서 운전의 질을 수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생산성 차이를 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미하엘 슈마허나 루이스 해밀턴과 같은 세계적인 카레이서들과 운전면허를 갓 딴 운동신경 제로의 18살짜리 초보 운전자를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범한 버스 운전기사가 다른 기사보다 50배나 운전을 잘한다는 건 나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 람이 스벤보다 운전 솜씨가 훨씬 좋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스웨덴 사람치고 스벤은 운전 솜씨가 좋은 쪽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스벤은 평생 한 번이라도 갑자기 코앞에 뛰어드는 소를 피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일이 람에게는 거의 날마다 벌어진다. 어쩌다가 토요일 밤 난폭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을 피하는 것 말고 스벤은 대체로 앞으로 곧장 가기만 하면 된다. 반면 람은 거의 쉴 틈 없이 튀어나오는 소, 달구지, 인력거,
하늘 높이 쌓아 올린 짐을 싣고 비틀거리고 가는 자전거 등을 피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 논리에 충실하자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스벤이 아니라 람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스벤이 인적 자본,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스벤은 적어도 고등학교는 마쳤을 것이다. 학교 교육을 12년은 받았을 스벤에 비해 람은 아마도 라자스탄에 있는 고향 마을에서 간신히 5년 정도 학교에 다닌 것이 전부여서 제대로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다행인 학력일 것이다. 그러나 스벤이 7년이나 더 학교를 다니면서 추가로 축적한 인적 자본은 버스를 운전하는 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인간 염색체 구조나 1809년 스웨덴, 러시아 전쟁의 의미 따위를 아는 것이 버스 운전을 더 잘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스벤이 인적 자본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는 람보다 돈을 50배 더 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보호주의 덕택이다. 자국 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 덕에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인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스웨덴의 버스 운전 기사들을 비롯해서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 나아가서는 부자 나라의 노동 인력 대다수를 인도나 중국 또는 가나 출신의 노동 인력으로 대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는 스웨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몇 분의 1 정도만 받아도 만족할 것이고, 이는 자국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잘 해낼 것이다. 이는 청소부나 환경미화원 같은 단순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하이, 나이로비, 키토 등에는 스톡홀름, 린세핑, 말매의 엔지니어, 은행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들도 넘쳐난다. 그러나 이들은 스웨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이민 통제 정책으로 인해 자유롭게 스웨덴으로 이민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웨덴의 노동 인력은 같은 일을 하는 인도 사람에 비해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도 50배나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방 안의 코끼리. 두 나라의 버스 기사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방 안의 코끼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부자 나라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자국 노동시장에 대한 엄격한 정부 통제, 즉 이민 제한 정책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민 정책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미 싱일에서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 제한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 알고 있는 시스템 속의 시장 규제가 얼마나 속속들이 퍼져 있고 어느 정도로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노동시장 규제,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인위적 노동시장 진입 장벽 같은 것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비난하는 경제학자들도 이민 제한 정책이 얼마나 자유노동시장에 해가 되는지 지적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민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은 자유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일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가 드물다는 사실 자체도 내가 싱1에서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즉 시장의 범위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시장 규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도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이민 제한 정책에 관해 눈을 감아버리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모순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민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나는 이민 제한 정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쯤 독자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어느 부분의 노동시장에 얼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이민자를 무제한 수용할 능력을 지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민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질 뿐 아니라 주택, 의료와 같은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에 큰 부담이 생겨 자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앞의 이유들만큼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국가 정체성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각 민족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정체성이 있다는 개념은 여러 면에서 꼭 필요한 신화일지는 모르나 신화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유입되면 그를 받아들이는 사회는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민족적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이민자들의 수와 유입 속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부자 나라들의 현행 이민 정책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니다. 한 사회가 이민자들을 수용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총인구가 미리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민 문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정책들을 바꿈으로써 이민자에 대한 문호 개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민자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종류는 개발도상국 쪽에서 보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투자금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바로 이민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통해 국적을 판매하는 나라들도 많다.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겪는 자본 부족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부자 나라들은 또 고학력, 고급 기술 소지자를 선호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두뇌 유출을 더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들 고학력, 고급 기술 소지자들이야말로 미숙년 이민자들보다 조국에 남아서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해야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가? 버스 운전기사 이야기는 자유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걸맞은 보수를 받는다는 신화를 깰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빈곤한 원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무지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일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독일 사람처럼 시간을 잘 지키며 미국 사람처럼 창의적이기만 했어도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가난한 나라의 평균 국민소득을 끌어내리는 것은 빈곤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 모르는 게 있다. 바로 자기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빈곤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버스 운전기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속한 스웨덴 노동시장에 비슷한 일을 하는 인도 노동자에 비해 50배가 훨씬 넘는 생산성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평균 임금 수준이 인도에 비해 50배라 하더라도 이것이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이 같은 업종의 인도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50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스벤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은 어쩌면 인도 사람들보다 숙련 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그러나 에릭슨, 사브, SKF와 같은 세계 첨단 기업에서 일하는 최고 경영진, 과학자, 엔지니어 등은 인도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수백 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그 덕분에 스웨덴의 국민 생산성 평균이 대충 인도보다 50배가 높아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부자들의 불평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전체를 끌어내린다고 불평하기 전에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왜 부자 나라의 부자들처럼 자신들이 나라 전체를 끌어올리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높은 생산성 덕에 자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너무 의기양양할 것에 대비해 한 가지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부자 나라의 어떤 개인이 비슷한 일을 하는 가난한 나라의 개인보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분야에서조차 그 격차는 개인의 능력 차라기보다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자 나라의 일부 개인이 가난한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에 비해 생산성이 수백 배나 높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머리가 더 좋다거나 교육을 더 잘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 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세대에 축적된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유명한 투자가 워런 버핏은 1995년 한 TV 인터뷰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이 점을 훌륭하게 정리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나 페루 같은 곳에 갑자기 옮겨 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피울지 의문입니다. 30년 후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 활동하는 시장은 내가 하는 일에 아주 후한 보상을 내리는 환경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지요. 결국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이민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민 노동자들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
따라서 자신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시장에 맡겨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체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싱3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이었습니다.